381페이지죠. 자, 이제 우리가 조문을 보실까요? 543페이지 3조 1항입니다.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우리가 이제 해제에 대한 경우에는 요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547조 볼까요? 1항에 하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세요. 박스 보시면요. 박스 밑에 판례 보실까요? 그 매매 계약의 일방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망하신 사람의 여러 면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9명이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별도의 특별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몇 명이? 9명이 전부 다 내용증명을 전원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아니요. 거기 조문을 보세요. 547조 2항. 요 2항은요, 요 2항은 200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법무사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해지나 해제 권리가, 그러니까 한 명한테 해제가 돼서 소멸하면은, 이건 이미 뭐죠? 아까 해제를 해서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는 전원에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해제했다면 한 명한테 했다. 소멸되면요. 10명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 2항이 뭐 오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하시는 문제에서.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소장을 내면서요. 소장 내면서, 보통 소장 안에다가 요 소장을 보내면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라고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를 제기한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나중에 소취하를 했더라도, 해제권은 형성적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함치 않는다. 그러니까 소장을 취하더라도 계약은 해제한 걸로 봅니다. 됐죠? 자, 좀 보시고. 자, 해제 효과. 자, 해제는 일단은요, 아까 봤듯이 뭐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 따라서 직접적으로 소급을 합니다. 자, 1항. 계약에 처음부터 소급표에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계약한 것이 있다면 계약상 채권 관계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죠?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을 이행할 필요 없고 또 이행한 게 있다면은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죠. 반환이 된다. 다만 이때 부당이득은 부당이득법이 아닌 특별 규정인 548조의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갑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다시 받은 거 돌려줘야죠. 그런 그 원상회복인데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을 갖지만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규정이 아니고 별도로 548조라는 해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748조는 부당이득의 규정이지만 748조가 아니고
548조로 가니까 특별 규정이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해제가 되면요, 우리가 소급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시효된 것이죠. 효력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가 B 간의 계약은요, 내 건데 여기 뭐 2014년 12월 5일 날 했다 이거야. 해제를 2015년 9월 5일 날 했어요. 해제에 대한 내용 지금 보냈겠죠. 의사표시를 했어요. 9월 5일 날. 그러면 이때 처음부터 이제 소급 이날부터 계약은 이제 없던 걸로 무효죠. 무효니까 만약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받은 게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죠. 그죠? 이것이 이제 548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받은 돈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으면요, 이건 무효니까 이건 부당이득이죠. 그럼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부당이득이 아니고 아까 뭐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줘요. 받은 날부터. 그래서 특칙이에요. 이게 부당이득은 저쪽 규정이 있는데 별도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받은 날부터 주고요. 그럼 만약에 등기를 만약에 A에서 B로 등기해줬다. 등기를 한다면 무효가 됐어. 깨졌어. 그러면 다시 등기를 말소해주거나 다시 A 앞으로 말소나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원상회복이죠. 이게 원상회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만약에 여기죠. 이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소유권 등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소유권 등기 해준 거였어. 잔금 전에 미리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들어오거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K1, K2. 그러면 이 사람은 해제하기 전이니까 몰랐겠죠. 그러면 다시 이 A에서 B로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선의 제함자는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K3가 또 있어요. 자, K3는 9월 10일 날 했어.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알았다면 말소지만 계약을 해제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은. 내용 좀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 해제한 후에도 이미 등기된 다음에 K3가 여기다가 3번 저당권 들어갔다. 그럼 얘도 계약 해제 후에 선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A는 계약을 해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한 후에도 억울하지만 선의자가 들어오면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제3자 보호 문제죠. 왜냐하면 당연히 해제를 몰랐으니까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물권의 복귀입니다. 자, 문제는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등기를 갖추어서 물권이 넘어갔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함으로써 그 물권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A에서 B로 간 게 다시 뭐죠? B에서 A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 물권적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A에서 계약이 무효니까 A에서 B로 가는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B는 원흉부여 등기가 돼. 그죠? 따라서 거기 이에 대해서 따라서 이때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을 우리가 물론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의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A에서 B로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A에서 B로의 모두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원흉무효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A에서 B로 등기부에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는 A 꼴이에요. 근데 A 소유권에 대해서 B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물권은 그죠? 물권적 효과서, 즉 판례에 따르면 그 물권적 효과로 복귀된다 그런 얘기인데, 따라서 판례는 물권 행위, 즉 소유권 등기한 행위도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물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해서 뭐라고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A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 청구권, 이 경우는 등기니까 야 이전 등기 해줘, 말소 등기 해줘라는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할 뿐이지 실제 소유권자는 A라는 거예요. 물권은 복귀다 보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이게 물권 효과설이죠. 자, 그러면 좀 좋다 해보세요. 그러면 A와 B 간에, 자, A와 B 간에는, A와 B 간에는 소유권자는 뭐예요? A 거예요. 물론 B에 등기는 말소를 해야 돼.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A에서 B 간에 이 둘 사이에는 소유권자가 A가 맞아. B는 말소를 해야 될 운명이야. 문제는 이것처럼 계약한 다음에 모르고 들어온 사람, 제함자, 또 계약 후에 물론 계약을 이 해제 의사표시 후에 또 9월 5일부터 해제 의사표시하고 요 말소 등기까지 그 사이에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는 계약의 해제와 제3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오른쪽에 548조 조문을 보세요. 제목이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자, 조문을 보세요. 조문을. 자, 일방이 그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어요. 토해내야 돼.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 만약에 반환할 금전, 주로 계약금, 중도금일 텐데 이 반환할 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부터 이자입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야. 조문에 있어요. 이자라고. 그죠? 그죠? 따라서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거기 이제 밑에 보세요. 원상회복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이지만, 근데 보세요. 부당이득은요, 선의일 때는, 그죠? 현저히. 악의일 때는 이자거든요. 부당이득은. 근데 해제는 성질은 부당이득이면서 마치 악의처럼 봐가지고 이자를 내래, 이자를. 틀리죠? 약간 틀려요. 그죠?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548조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이득의 규정인 748조가 일반 규정이고 548조가 특이해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받은 이익을 전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이익의 반환 범위는 그것이 현존하거나
선이나 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을 전부 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당이득은요. 부당이득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반환하면 달라요. 근데 여기는요.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거야. 악이든 뭐 전혀 관계없이 그죠? 그 다음에 원물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급부 당시에 객관적 가격으로 환산에 반환이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그 계약 해제로 인해서 계약자가 그 원상 회복을 부담함에 있어서 일방의 목적물을 이용을 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사용 이익에 대한 것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인이, 그죠?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쓸 거 아니야? 인도받은 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했더라도 양도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양수인에게 그 사용 이익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변론으로 양도 목적물이 양수인에게 사용함으로써 감가되거나 소모되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감가 상당은 원상 회복으로서의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씀으로써 줄어드는 그것은 반환을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A가 B한테 뭐 차를 줬는데 차를 네가 2개월 썼으니까 2개월 동안 그다음 타이어 소모된 거 달라. 그건 아니라 거지, 그죠?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물건이 없으면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요, 그 물건의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회복할 수 없을 때 그죠? 불능 당시의 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인은 사용이익 반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자도 조문에 있다시피 받은 날입니다. 다음 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론. 해제로 인해서 원물 반환할 때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나온 과실도 반환해야 되고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되고 돈인 경우에는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하라. 그래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양쪽 관계의 원상회복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물론 만약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정이 설사 민법상 법정이윤, 즉 5%보다 작게 3%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3%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은 제외하고, 그죠? 소유권에, 보세요. 여기서의 원상회복은 이건 소유권이니까, 말소 청구는 소멸시효 진행 안 합니다. 그 외에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를 한 때, 즉 해제권이 발생을 한 때가 아니고 해제권을 행사한 때, 즉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그때부터. 한마디로 내용지명을 보내서 도달돼야죠. 그 다음에 551조입니다. 자, 해지와 해지의 손해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해제를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은 별겁니다. 별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해제도 하고 손배청구도 같이 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냥 손배청구만 하고 해제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양자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 그 조문에서요,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려워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별도로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범위도 별도로 390조로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우리 민법상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꼭 해제해야만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물론 이 항처럼 아울러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계약 해제도 하고 and 손배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채권자가 얻을 이익인 이행이익을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에 가름해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채권자가 들인 비용, 그 비용을 달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신뢰이익이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마련한다 그러면요. 예컨대 A 때문에 계약을 깨야 돼. 그럼 B가 계약 깼어요. 그러면 B는요. B는 이 등기를 말소해주고 과거에 A에서 B한테 넘겼던 취득세, 법무사 비용, 채권 비용 다 달랄 수 있죠. 신뢰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일종의 그 계약에 이행되라고 믿었던 그 지출 비용은 뭐냐면 주로 채권 산대 들어간 비용, 그죠? 법무사 비용 그런 거 말합니다. 자, 동시행도 되고요. 자, 우리가 계약 해제가 되면요, 우리가 원상 회복도 부담하지만 손해배상 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하고 손해배상 의무까지도 그죠? 동시 이행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정리 끝으로 일단은 계약이 깨지면요,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멸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대금을 기존의 채권을 상계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상계는 다시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상계 효력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돈 달랄 수 있겠죠. 그게 기출문제였었고, 자, 주는 채무.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연히 당해 채무가 목적 달성에 필요 부합을 하고, 즉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주된 채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만 가지고는 계약을 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이 됐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 즉 중도금 준 다음에 올랐어. 그래서 매매 대금이 너무 작아. 더블 됐어, 건물이죠. 그렇다고 그 계약을 깰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안 돼요. 해지대로, 그죠? 그 다음에 차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매수인이, 그렇죠. 매수인이 그 중도금을 안 주는 바람에 그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중도금을 안 준 사람은 계약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계약 해제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 매수인이 그 계약의 착오였었어. 그래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죠? A가 해제했어. 책임은 B 책임이야. 자, 그러면요, B는, 자, 계약을 깨고, 얘가 뭘까요? A가 얘한테, 야, 해제해.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 내놔. 그죠?
1500 내놔라.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중대한 사실이 있어. 그죠? 계약서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공장이 안 나온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때 그 중요한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한테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요, 얘는 손해배상은 물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손배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해지할 수도 있지만, 물론 얘가 난 해지할게, 돈 안 받을게, 그러면 해지할 수 있지만, 청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취소를. 그래서 따라서 취소와 해제는 똑같이 처음부터 무효지만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됐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그 전체를 취소를 해서 무효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좀 틀렸죠? 그래서 그 판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제와 위약금 약정. 자, 계약의 일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책임, 피고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위약금의 약정은 두지 않고, 한마디로 다시 한번, 피고 때문에 깨지면 위약금이 없어요. 그런데 원고 때문에 깨지면 위약금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원고 때문에 깨졌을 때 위약금을 뒀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 해서 피고의 규책 사유로 해제했을 때는, 그죠? 원고의 규책 사유처럼 피고에게 위약금의 지급 의무는 없어요. 왜?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가 깼을 때는 위약금 1억이야. 피고가 깨면 위약금 없어. 그런 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어느 일방에 대한 위약금도 뭐라고요? 결론. 어느 일방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이겁니다. 제가 제목 썼어요. 제목. 피고 일방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유효하다. 썼죠? 제목 있죠? 제목 보세요.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해제를 했어.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해제를 해서 말소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제하고 말소 등기 사이에 들어온 건 어떡하냐 이거야. 그죠? 아까 이거. 우리가 9월 5일날 해제했어요. 근데 말소 등기를 10월 달에 했어. 그럼 9월 5일과 10월 사이에, 이 사이에 다른 가압류나 저당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비록 해제 후에 들어왔지만 서원이라면 걔 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9월 5일 날 해제했어요. 그러면 9월 5일 했으니까 해제하기 전에는 당연히 선에다 보호해. 해제한 후에도 보호해.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에는요, 선악불문하고 보호해. 근데 해제한 후에는요, 선의자만 보호하지 해제를 안 하는 사람한테 보호할 수 없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자, 우리가 해제 의사표시 했다고 그 소유권이 다시 B에서 A로 복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제 의사표시 전과 후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우리가 제3자가 보호되는 일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에 해제된 계약에 터잡아서 그 법률 조건을 기초로 해제 전에 이해한 게 뿐만 아니라, 그죠? 등기 인도를 갖춘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해제하기 전에 그 계약에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말하지만
판례는 이걸 확대해서 죽어보세요. 해제 의사표시 후라도 죽으세요. 즉 9월 5일자 후라도, 해제 의사표시 후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새롭게 권리가 취득, 가압류나 저당권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럴 때는 선의 제함자도 보여야 된다. 즉 말소 등기 전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는 제함자가 해제하기 전에 해제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그런 것만 가지고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386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요. 그러니까 해제한 후 9월 5일 날. 그러면 해제한 후에 그 해제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 등기가 10월달이야. 그럼 그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온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그죠? 그 해제로 인해서 걔한테 그 제함자에 대해서 뭐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해제 효력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함자가 잘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박스에 보세요. 예컨대 이때 해제란 것은 적어도 뭐죠? 등기부에 보통 있어야 됩니다. 그죠? 즉 대세율을 갖는, 즉 누구나 그걸 딱 보고 가압류권자, 저당권자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대세율을 갖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만 하면 안 되고 가압류 등기가 됐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제할 당시에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아직 안 된 경우, 그죠? 두 번째, 그 해제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또 해제된 계약의 채무자로부터, 그죠? 아까처럼 해제된 경우에 그 이후에 저당권을 들어온 사람, 또 압류당 가압류권자라든지, 또 3번에 또 소유권 취득했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주택에 대해서 임차받아서 대항요건을 갖춘 자. 3번 잘 나옵니다.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A가 뭐 5일날 계약하고 9월 5일날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A, B 간의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A에서 B로 등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을구에 요거죠?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예컨대 요 말소가 안 돼서 예컨대 A 다시 B에서 A로 넘겨줬어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사이거나 해제 전이거나 또는 해제 후, 즉 등기, 우리에게 말소 등기거나 다시 B에서 A로 등기거나 관계없이 요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것이 요 뒤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다 보호를 받죠. 그죠? 그 사이에 뭐 K1, K2, K3, K1, K2, K3는 다 보호받아요. 몰랐으니까, 해제를. 그죠? 나가서, 보세요. A하고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9월 7일 날, 여기서 C는요, 주인이 B인 줄 알았겠지? B하고, 그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2년간. 그럼 얘도 보증금 2억이야. 돈 줬어, 얘한테. 그럼 보호받아야지. 얘도. 그죠? 그 해제하고 이 사이에 떴다면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임차권 취득도 된다. 그래서, 자,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다시 소유권을 상실한 B인 그 임대인으로부터
그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은 사람, 주민등록 대안요건을 갖춘 그 임차인. 임차인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 매매 계약을 이용해로써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그죠?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지위에서 당연히 타인에게 적법한 매도를 임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혹시 우리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전이에요. 전에 주택 임차인도 대항력만 있다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나쁜 놈이야. 보면 A가 B한테 등기를 넣는 건 아니에요. 등기는 아닌데 A가 B한테 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넘겼어. 그러니까 B가 얘가 C가 이제 집 보러 오니까 그래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야, 잔금이 며칠 따라 잔금이 다음 주인데 내 거다, 이미 내 거다. 그래서 계약을 B하고 C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뭐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요, 꼭 소유권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임대의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하고 C하고 임대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다음날 계약을 해제해. 그럼 이 사람은 해제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하기 전에 들어온 임차인도 보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A는 계약을 해제한다면도 다 결국은 원상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죠. 누가 넘겨주겠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넘겨주더라도 가등기 해놓고 그래야지. 가짜고 해놓고 해야 것이지.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2, 3대 보호가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얘가 넣어버리면 뭐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얘가 잔뜩 뭐 이렇게 임차인, 저당권, 가등기 다 했는데 이거 원상이 해봤자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 해제권자는 아까 뭐죠? 적어도 등기부에 가압류가 됐거나 저당권이 됐거나 또는 아니면 임차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인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어떤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어요. 볼까요? 자, 계약 해제로서 소멸되는 채권, 이 채권 양수인만 가지고 안 돼요. 또 아까 제함자를 위한 계약의 파소자가 제함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그때 제함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익자지, 수익자. 말이 제함자지 이 사람은 그냥 수익자야. 또 계약의 포괄승계인. 예컨대 B가 죽었어요. B 다시 포괄승계인이죠. 또 토지를 매도했다가 땅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양수인.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철거를 해야겠네. 그죠? 다음에 4번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존 권리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거기 지금 제가 1번과 4번을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A가 매도인이고요. B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A가 B한테 등기를 넘겼을 때 또는 물건을 등기를 넘기거나 물건을 인도했을 때 B가 계약 해지하기 전에 저당권, 가등기, 그죠? 임차권을 하면요. 얘는 이 3자를 다 보호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등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 A가 등기를 넘긴 다음에 얘한테 잔금을 2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채권을 얘가 얘한테 양도했어. 그죠? 그럼 얘는, 근데 이 계약이 깨졌어. 깨지면 계약금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이때 남았을 때. 단순 양수인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양수인 잘 보시고, 아까 그 4번의 양수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계약, 또 마찬가지로, 어차피 A, B 간의 계약이 깨졌는데, 갑이 그 A, B 간의 잔금 채권을 압류했어. 보세요. 계약 해제로 소멸된 채권을 압류했자 꽝이죠. 여기 포인트는 이미 계약이 깨져서 줄 게 없어. 소멸된 채권이 키워드예요. 소멸된 채권을 압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6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그 매매계약 해제 전에 그죠? 그 건물에 대한 매수와 그 등재했더라도 그건 해제에 대할 수 없다. 건물일 때. 그래서 그것들인데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1번부터 5번까지 펼쳐놓으시고 너무 잘 나와요. 양수인, 포괄승계인. 자, 1번 볼까요? 밑에. 자, 수탁자가 사망했습니다. 명의수탁이죠. 명의수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사망해서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 상속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지를 할 때는 공동 상속은 일부에 대해서만 했다면 계약 해지도 일부만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전부에 대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A가 B한테 등기를 했어요. 명의 신탁을 했어요. 그죠? 이 수탁자예요. 근데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망하면요. 근데 이때 자식이 B1, B2, B3, B4, B5 다섯 명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상속 등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명의 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종중명의라면 종중명의 땅을 이제 B가 아니고 다섯 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명의 수탁자 지위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A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장난만 우리는 하고 나머지 필요 없어. 그러면요, 이렇게 해지를. 그럼요, 그 해지한 사람, 그죠? 요 해지한 사람은 소멸되고 얘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해지는 전원에 대해야 되는데 한 명 빠뜨리면요, 얘만 해지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해지는 일부 해지한테만 미친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잔금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했을 때 아까 그거네요. 자동적 해제한다는 약정은 아니죠. 약정 기간 도가로 바로 해제가 아니고 가로 열고 해제 의사 표시와 이행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 다 해줘야 돼요. 그죠? 그게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판례입니다. 판례였어요. 볼까요? 가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 해제한다라는 약정이 있을 때 그런 자동 해제를 위해서 매도인도 잔금 지급 기일에 채무이행, 즉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됩니까? 예스죠. 해야죠. 자기 것도 자기 도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압류의 해제. 이건 우리가 등기법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죠? 이건 집행법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A와 B 간에, 만약에, 어떤 오피스텔을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가 매도인이고요. 얘가 매수인이야. 근데 갑이 얘한테 1억 받을 게 있어요. 즉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샀대. 그러면 자 A는 B에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등기를 한 다음에 팔아먹으면 꽝 되는 거니까 뭐랍니까? 얘가 여기 갑이 B를 상대로 뭐합니까? 그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랍니다. 가압류래.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A가 B한테 야 등기 줘야지 얼마나 B가 그죠? B가 야 등기 주는 건 좋은데 가압류 풀어주지 이렇게 돼요. 가압류를 해제할 때는 내가 줄게. 그죠?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런 소유청, 이 소유권 등기 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해지면은 제함 채무자는 뭐죠? 누구? C. 제함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러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해서 그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함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있다.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깰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예컨대 물론 얘가 등기를 안 해주지만 보세요. 이 집주인, 이 오피스 주인이 A가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주고요. 자꾸 잔금을 끌어. 잔금을 끌면요. 얘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해도 제함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이 권리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그 기본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죠?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조금 한 30분만 보고 마저 보고 끝내죠.